자, 수업 시작할까요? 자, 됐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3.1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전국에서 전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거국적인 민족운동이었고, 한국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던 독립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1 운동의 영향으로 독립운동의 유일한 지도부로 꾸려지게 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20년대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1운동 이후에 지도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3.1운동의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서 나아가서 세계 곳곳에서도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한다면 대규모의 만세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하지만 이런 3.1운동이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러한 한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지도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3.1운동의 경우에는 각각의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각각 개별적인 행동을 여기저기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이 독립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의와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뚜렷한 성과로 내기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비판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제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국내에서 또 그리고 국외에서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 군데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례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보자면 국내에서 서울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서울의 한성정부 같은 것이 있었고요. 상하이의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리고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민족운동가들이 만든 대한국민의회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임시정부가 여럿이 만들어졌어요. 아까 왜 임시정부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 하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각지에서 만들어진 이 임시정부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 어디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 임시정부들 가운데 가장 정통성,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 라고 볼 수 있는 임시정부는 무엇이었냐면은 사실은 한성정부죠. 왜냐면은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만들어진 임시정부였기 때문에 가장 정당성을 갖는, 정통성을 갖는 임시정부는 바로 한성정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한성정부를 임시정부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네, 그렇죠. 서울의 경우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일제의 감시와 통제로 인해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부를 두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외에 있는 임시정부들 가운데 어느 쪽을 임시정부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임시정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무엇과도 깊은 관련이 있냐면은 앞으로 우리의 독립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 갈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상하이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여기 사진에 상하이의 당시의 모습을 넣어놨어요. 어떤 건물들이 많이 보이나요? 서양식 건축물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자, 당시 상하이는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중국 속의 작은 유럽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유럽식, 서양식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어요. 상하이는 왜 이렇게 서양식 건축물들이 많이 생겼을까? 그렇죠. 서양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상하이의 경우에는 아편전쟁의 결과 가장 먼저 중국에서 개항이 된 항구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일찍부터 들어와서 모여 살고 장사하는 곳이 바로 이 상하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조개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혹시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안 나죠. 네, 왜냐하면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배운 단원에 나와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조개라고 불렀고 일본에서는 거류지라고 불렀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고 이 조개 또는 거류지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치외 법권의 지역이야.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조개의 지역의 경우에는 중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조개의 지역을 할당받은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영국 조개에는 영국법, 프랑스 조개에는 프랑스 법이 적용되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많은 여러 유럽 국가들의 조개가 있는 상하이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본 같은 나라가 함부로 이 조개 지역에 들어와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이런 일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활동하고 외교관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두면은 무엇을 하기가 좋았느냐? 외교 활동을 하기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두자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독립운동의 방향을 외교에 중점을 두자라고 하는 주장과도 같은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편 연해주에 두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3.1운동 이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만주, 그 중에서도 특히 연해주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사는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거주지, 한인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들고 앞으로 무장투쟁,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독립군을 꾸리고 무장투쟁을 해나가기 좋은 지역이 바로 연해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자, 따라서 연해주의 임시정부의 위치를 두자라고 하는 주장은 앞으로 우리의 독립운동을 일본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방향으로 무장투쟁의 방향으로 가자라는 주장과 같은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통합협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한성정부의 법통, 정통성을 계승하되 위치를 상하이에 두기로 결정을 하였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를 통합을 해서 상하이에 위치를 두기로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상하이는 무엇하기 좋은 지역이었다? 외교 활동을 하기 좋은 지역이었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의 경우에는 외교를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얻어서 우리의 독립을 이뤄내려는 방향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임시정부의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하죠. 자, 왜 대한민국이었을까? 하필이면 이름이? 그렇죠. 대한제국을 계승했지만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 민주공화정을 목표로 삼는 나라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름이 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의 방향이 민주공화국의 수립으로 거의 대세로 정해지는 이런 어떤 것들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공포가 되고요. 대통령으로는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로는 연해주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동휘 같은 사람들이 선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승만의 경우에는 서울 배제학당 출신이고요. 배제학당의 경우에는 미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배제학당 졸업생이다 보니까 미국 선교사들과 인연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석사, 박사까지 받았던 사람, 그게 바로 이승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미국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석사, 박사를 받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 나뉘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석사,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국내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국내 출신의 축구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가가지고 득점왕이 됐다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네, 아무튼 이 미국에 있는 이승만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국내 사람들에게도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사람으로 대단히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하이에 위치를 두어서 외교 독립론이 주된 방향으로 결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만 대한제국 군인 출신으로 연해주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동휘가 국무총리로 선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장투쟁의 방향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다만 이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이 된 왕이 없는 정치 형태의 국가 정부,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조직이 되었습니다. 삼권 분립 들어봤나요? 네, 국가의 권력을 몇 개로 나누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한쪽이 권력을 독점해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게 하는 제도 장치, 그게 바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원칙이라는 것이고, 현재 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이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도 법을 만드는 입법부로 임시의장원, 사법부로 법원, 그리고 행정부로 국무원을 두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 조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러 조직들 가운데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무엇이었느냐? 생명줄과도 같은 조직은 바로 연통제 그리고 교통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의 유일한 지도부로 마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족운동가들과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었고, 그들의 운동의 방향을 바른 쪽으로 이끌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는 데에도 뭐가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 자금을 걷어서 상하이로 가지고 오고, 또 상하이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감시의 통제를 피해서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연락망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이름이 바로 연통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교통국은 이와 비슷한 역할이었는데 좀 구분해서 말해보자면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국정원? 첩보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임시정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곳, 그게 바로 교통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조직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지도하고 나아가서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조달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돈은 어떤 식으로 모았느냐? 일단은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는 방식, 의연금을 모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기부금만으로는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모으기는 어려워요. 그죠? 자, 그래서 무엇을 발행했냐면 공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공채 또는 국공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 돈이 부족할 수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나중에 갚을 것을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리는 채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공채 또는 국공채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독립 이후에 갚을 것을 약속을 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채를 발행을 하였으니 그게 바로 독립공채 또는 애국공채라고 불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모금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당시는 이 100원이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공채의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00원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독립문의 그림도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발급을 해주고 돈을 받고 나중에 독립 이후에 이 돈을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활동 자금을 모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갚았을까? 아니요. 네, 오랫동안 못 갚아요. 그러다가 1983년 가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총 57건의 독립공채, 애국공채를 파악을 하고 100원짜리하고 그대로 100원으로 갚았던 거 아니고 오늘날의 돈 계산으로 돈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서 대략 한 3억 4천여만 원 정도를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하지만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해방이 이루어지고 6.25 전쟁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죽거나 사망
똑같은 말이네. 실종되거나 사망하거나 혹은 이 독립공채가 분실되는 바람에 받지 못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임시사료 편찬회라고 하는 조직을 두어요. 그래서 한일관계사료집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내거든요. 요거 뭐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지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며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었는가를 자료를 모아서 증거 자료를 만든 책이 바로 한일관계사료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물로 국제연맹에 제출함으로써 국제연맹에 대한 한국의 독립의 지원을 얻어내려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 이에요. 하지만 알다시피 국제연맹은 실제로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없는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자, 한편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운동의 상황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신문을 발행했어요. 그게 바로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기관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신문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 언제 들어봤지? 그렇죠.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서재필이 국내에 와서 만들었던 신문도 독립신문이었어요. 같은 신문일까?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 신문이고요. 사실은 전혀 다른 신문이에요. 예전에 모의고사에선가 수능에선가 한번 지문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을 줘놓고서는 1, 2, 3, 4, 5번 보기 중에 이 서재필이 만든 독립협회에 대한 독립신문에 대한 설명을 넣어놔서 학생들 많이 틀렸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번 기말고사 혹은 중간고사 범위에 독립협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독립협회의 독립신문이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도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이어져 나갔는지 같이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하이를 방문한 미국 외교관이 조만간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대한 선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보를 얻었던 신한청년당의 여운형이 9개 정도의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김규식을 프랑스 파리에 대표로 파견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여전히 파리에 머물고 있는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 있는 김규식을 오늘날로 치자면은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외무총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독립을 요청하는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외교 활동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파리 강화회의의 경우에는 승전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그죠?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독립이 승전국들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외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한편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승만의 경우에는 미국 워싱턴에다가 국미위원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면서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특히 이승만의 경우에는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미국 정부에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후에 열린 워싱턴 회의에서 한국 문제를 의제로 올리자고 여러 차례 미국 정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또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똑같죠, 그죠? 한국의 독립이 미국의 이익에 큰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또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중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받았다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팩트예요. 하지만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나라가 신의 혁명으로 망하고 난 이후에 중국은 전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단일한 정부가 세워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중국 각 지역은 군인들, 군벌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장악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군벌이라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다지 양심적인 지배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자신의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기꺼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죠? 네, 그래서 이 5.4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두 개의 단체이지만 적어도 중국이 살기 위해서는 군벌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함께 뜻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1차 국공합작. 아, 네. 가르칠 보람이 있네요. 한 명은 대답을 했네. 1차 국공합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두 개의 정당이 힘을 모아서 중국의 군벌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중국 정부는 그렇게 힘을 모아서 군벌들을 제거해 나가기 이전에 있었던 중국 정부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라고 하지만 사실 전국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아니었던 거야. 극히 일부 지방에서 약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정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독립운동에 도움에 임시정부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 친구는 어쩌면 좋을까? 많이 졸리면 뒤에 가서 좀 서 있기라도 해. 책상 서랍에 핸드폰 볼 때는 정신을 차리다가 다 보면 또 자고 그러면 되겠니? 자, 그 외에도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독립운동의 자금을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련의 레닌의 경우에는 식민 지배를 받는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선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세계 공산주의 혁명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사실 이 레닌으로부터 꽤 큰 돈을 받아냅니다. 몇만이었지? 400만 루블? 뭐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꽤 큰 돈을 받아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소련에서 받아온 그 자금이 고스란히 임시정부까지 전달이 안 되고 중간에 일부가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금액만 임시정부에 전달이 돼요.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소련에 가서 자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였어.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소련으로부터 받은 돈은 당연히 한국의 독립이 아니라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빼돌리고 일부만 임시정부에게 전달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니 그게 바로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표를 내고 물러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임시정부 내부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의 거센 비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임시정부 내부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던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을 겪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박멸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을 길 가는데 붙잡아가지고 마구 두드려 패기도 했고요. 김구 선생의 경우에는 훨씬 더 과격하게 나가죠. 자객을 풀어서 암살하는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드려 패고 죽이면 뭐해? 이미 돈은 사라지고 난 뒤인데요. 그죠? 안타깝게도 이 자금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의 경우에는 외교 활동에 중점을 두고 세계 강대국들에게 한국의 독립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려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뭐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독립을 원한다 정도는 알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강대국들에게 국위의 도입 그 나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외면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목이 쉬어가도록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참 상담할 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또 이렇게 정수리를 보이면서 자고 있고 안타깝네요. 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더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외교 활동을 중점에 두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군사 활동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원, 행정부 산하에 군무부, 국방부를 설치해서 만주에다가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이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를 설치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23년에는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하는 걸 편성을 해서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국의 한인 비행소 양성소를 설치하였다. 같은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보면은 이것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자, 일단은 만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별개로 거기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와서 독립군 부대를 만든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 따라서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이미 만주에 만들어져 있었던 독립군 부대들과 연락을 취해서 앞으로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가면 됐을 텐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배울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1920년에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만주 지역에서는 독립군들이 더 이상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독립군 부대들의 경우에는 해체를 당하기도 하고 만주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러시아 땅 연해주로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하에 무장 독립투쟁이 이루어진 것은 딱히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육군 중앙 참의군이 편성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간도 참변 이후에 연해주로 갔다가 다시 독립군 부대들이 만주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 부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무장투쟁을 해 나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와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이 먼저 와서 임시정부랑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육군 중앙 참의부라는 이름으로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부대를 편성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경우에는 만주를 방문하였던 조선 총독이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도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성공했다는 걸까 실패했다는 걸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치했다. 이것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대한인 국민회에게 앞으로 우리가 일본이란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군이 필요하니 공군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자,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에서 알아보니까 하와이에 건너와서 살고 있었던 김종림이라는 사람이 벼농장을 운영하면서 꽤나 큰 돈을 벌었다더라 라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공군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을 하였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땅에다가 활주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한인 비행사 양성소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 주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꽤 많은 청년들이 공군 비행사로서 훈련을 1년 정도 받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학교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김종림의 개인 재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 김종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이 실패하면서 돈이 없어지게 되자 학교도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교육받았던 학생들이 나중에 미국의 다른 곳에 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공군 비행사로 배출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1940년에 가게 되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한국광복군이라는 이름의 독립군을 만들기 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직접 지휘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수단은 병력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외교활동이나 군사활동이나 어느 쪽이든 모두 그렇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겠죠. 그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곧바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있어서 생명줄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조직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본 군인 경찰들에 의한 정보망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했어요. 삼엄했습니다.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결국 일본에게 발각이 되어 그러면서 국내에서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되면서 국내에서 모금한 활동 자금을 상하이로 가지고 올 수 없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돈줄이 막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임시정부의 초기의 주요 정책은 외교를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얻어내서 독립을 이뤄보려는 시도였습니다만은 사실 한국의 독립이 강대국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강대국들은 그것을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냐,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었다라는 것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노선 대립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나아가서 해방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놓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대립하는 행위를 일컬어 노선 대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노선은 크게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외교 활동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무장 투쟁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였던 것이죠. 뭐 그 외에도 앞으로 우리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장 싸우기보다는 실력을 먼저 키워야 된다 같은 실력 양성론 같은 것도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어떤 노선 대립에 불을 질렀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 제출이라는 사건이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위임 통치란 무엇이냐? 그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꾸리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일정 기간 대신 통치해 주는 것을 일컬어 위임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독립이 국제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강대국들의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생각에는요. 자,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너네가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국을 독립시키고 국제연맹이 위임 통치를 하면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완충국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아예 뭐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아까 위임 통치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지? 다른 나라가 대신 통치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지금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본이 아닌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려고,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맹렬한 비난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신채호 같은 사람은 뭐라고도 이야기를 했느냐?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마저도 팔아먹으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맹비난을 가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과연 이승만을 믿고 외교 노선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임시정부 내부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으로 인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의 경우에는 일제 식민 지배라는 현상을 일본 민족 대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대결 구도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일본 자본에 의한 한국의 수탈, 착취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식민 지배를 끝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은 굉장히 변수는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자면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도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외교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반대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또 이런 스펙트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놓고 이 운동가들마다 저마다 다른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임시정부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23년 상하이에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들을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각 지역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면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뉘어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개조파의 경우에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현재 임시정부에 문제가 많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면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개조파의 주장이었어요. 창조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다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창조파였습니다. 물론 제일 크게 나누면 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각각의 내부에서도 또 의견이 굉장히 여럿이 나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과 비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서 너랑 같이 독립운동 안 해 이런 소리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대표회의의 결과 개조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고 창조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고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이유에서는 끝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키려 하였던 이동영이나 김구 선생님 같은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모두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돈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 가게를 열어놓고 있지만 장사는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0년대로 가기 전까지 오랜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첫 번째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경우에는 탄핵을 당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탄핵이 뭔지를 굳이 또 설명했어야 됐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을 겪고 난 이후에는 탄핵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탄핵이 당했습니다.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미국에 있다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와. 딱 한 번 왔다가 곧바로 미국으로 가요. 왜 왔을까? 네, 돈 가지러 왔어요. 미국에서 외교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인데 왜 니네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결정을 전혀 따르지도 않았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대한인 국민회를 비롯한 미국의 한인 단체들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하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에게 전달된 기부금 가운데 상당수를 자기가 먹는다? 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임시정부에게 일부만 전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외교 활동을 하려면은 상류사회 사람들과 어울려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같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가만두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승만의 경우에는 탄핵을 당하고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승만의 경우에는 거의 독자적으로 독립운동을 해 나가요. 사실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거의 연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왕따라면 왕따랄까? 아예 쟤는 좀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이 취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이승만 같은 사람이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보다 권한이 훨씬 약한 국무령을 중심으로 정부의 권한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갖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결정을 하는 집단제도 체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스템을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미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국무위원이 되셨습니다. 와서 같이 해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내도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라는 답장만 돌아올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일을 하기 위한 사람도 없고 일을 하기 위한 돈도 없는 상태에 빠져들게 되면서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 다다음 시간쯤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키려 하였던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기 잠깐 법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을 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전까지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오랫동안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의 유일한 지도부로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20년대의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우리 목요일날 수행평가 하기로 한 거 잊지 않았죠? 그죠? 잊지 않았지? 네, 준비 잘 해서 원만한 수행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